보통 우리가 막 고장난 기계를 고친다고 할 때 사실 거기엔 어떤 명확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딱 투명하게 보이니까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정비사가 보닛을 딱 열고 마모된 벨트 같은 걸 가리키면서 자, 여기가 문제네요. 이걸 교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깔끔하죠. 기계는 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부품을 갈아 끼우는 동안 기계가 우리를 막 공격하거나 반격하지도 않고요. 고장 났거나 아니면 정상 작동하거나 아주 명확하고 깔끔한 이분법입니다. 하지만 그 고장난 대상이 기계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굳어진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이나 막 병든 조직 문화라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맞습니다. 갑자기 그 명쾌했던 진단 도구들이 완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우리가 마주하는 건 깔끔한 해결책이 아니라 아주 탁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인 거죠. 게다가 시스템은 기계랑 다르게 고치려고 손을 대면 아주 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 저항하는 시스템의 민낯을 담은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천 년 전 기록된 고대 텍스트, 출애굽기 5장이라는 자료입니다. 보통 이걸 종교적인 역사 이야기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다릅니다. 이 안에 숨겨진 거대한 노동쟁이, 치열한 권력 다툼, 그리고 구조를 바꾸려 할 때 생기는 그 뜻밖의 부작용들을 낱낱이 분석해 볼 겁니다. 사실 종교적인 렌즈를 잠깐만 내려놓고 보면요. 이 안에는 교묘하게 설계된 노동착취의 메커니즘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거든요. 고대 애굽이라는 무대를 빌려서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권력 속성을 보여주는 셈이죠. 여러분이 혹시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굳어진 관행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막 상황을 더 악화시켜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등장인물들의 좌절감에 엄청 깊이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두 명의 개혁가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꽤 당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명분도 확실하게 되죠. 그렇게 안 하면 신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의 반응이 아주 차갑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절대 권력자의 세계관이거든요. 대답이 아주 간결하고 오만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 이게 단순히 타민족의 종교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 바로는 자기가 곧 살아있는 신이고 법이었거든요. 아, 세상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보는군요. 맞아요. 바로는 세상을 철저히 통제와 생산성이라는 경제적 렌즈로만 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감정이나 영적인 욕구를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노동력이네요. 그렇죠. 거대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모되는 노동력이고 그냥 데이터일 뿐인 거죠. 와, 이거 상황을 현대 직장 생활로 가져와서 비유해보면 그림이 진짜 선명해집니다. 마치 막 엄청 수직적이고 꽉 막힌 거대 기업 CEO 사무실에 덜컥 들어가서 휴가 달라고 하는 거죠. 네, 저기요, 우리 부서 직원들의 정신적 회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3일간 특별 유급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들 번아웃 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랑 완전 비슷하네요. 그러면 그 CEO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반려하는 걸로 안 끝나죠. 막 엄청 화를 내잖아요. 네, 상대방 요구의 본질적인 가치를 완전히 깎아내려 버립니다. 바로가 소리치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아, 쉬려는 불순분자 취급을 해버리네요. 이게 억압적인 리더십의 아주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피지배층의 정당한 요구나 권리 주장을 단순히 게으름으로 프레이밍하는 거죠. 아, 게으름으로 프레이밍한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거군요. 종교적 자유나 휴식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그냥 일하기 싫어서 부리는 얄팍한 태업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요. 네,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불순한 의도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권력자는 그걸 억압할 정당성을 얻게 되거든요.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에서 갑자기 일하기 싫어하는 불량 노동자가 돼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권력자는 그냥 호통치고 쫓아내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아주 잔혹하고 치밀한 보복 지시를 내립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을 내리죠. 감독들이랑 기록원들한테 원래 벽돌 만들 때 주던 집을 더 이상 주지 말라도 하잖아요. 알아서 들판에 나가서 주워라고 하죠. 그러면서 재료 공급은 딱 끊어버리는데 생산 목표치는 절대 낮춰주지 않아요. 예전에 만들던 수량 그대로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공장장이라면 생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원자재 수급부터 최우선으로 챙길 텐데요. 당연한 경연상실이죠. 네, 이렇게 공급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물리적으로 벽돌을 찍어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생산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단순한 기싸움 한번 이겨보겠다고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의 생산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자해 행위 같은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진짜 최악의 경영 판단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가 원하는 궁극적인 생산물이 단순히 흙으로 빚은 벽돌 몇 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텍스트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진짜 의도가 아주 서늘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여기서 그가 진짜 통제하고 싶었던 건 물리적인 자원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게 모세가 던졌던 자유나 해방,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채찍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무서운 무기를 꺼내든 거예요. 바로 피로를 무기화한 거죠. 와, 피로를 무기화한다. 노동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여서 사람들을 완전히 탈진 상태로 몰아넣는 전략입니다. 또약볕에서 짚을 주워온 들판을 헤매고 밤새 벽돌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숨 쉴 틈도 없겠네요. 그렇죠. 인간이 이런 극단적인 피로와 생존 위협에 직면하면요. 뇌는 더 이상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내일의 희망,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연대, 탈출 이런 단어들은 완전 사치가 돼버려요. 감저 오늘 하루 집 줍는데 에너지를 다 쓰게 만들어서 자유를 꿈꿀 정신적 여유 공간 자체를 아예 말살해버리는 거군요. 완벽한 사상 통제 기법이네요. 맞습니다. 진짜 소름이 돋네요.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사람들의 뇌를 피로라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현실에 분노할 기력조차 남기지 않고요. 실제로 이 지시가 떨어지니까 백성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곡조 그루터기를 모아야 했죠.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할당량 미달이고요. 그러자 애굽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중간 관리자 격인 그 기록원들을 끌어다가 무자비하게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중간 관리자들의 심리랑 처지가 너무 사실적이라서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이게 조직행동론 관점에서도 아주 고전적인 딜레마를 보여주죠. 위에서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내려보내면서 채찍질하고 아래에서는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실무를 쥐어짜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이 중간 관리자들이 도저히 못 견디고 행동에 나섭니다. 최고 권력자인 바로한테 직접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집도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 하니 우리가 매를 맞습니다. 이건 당신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네, 용기를 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저말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피해를 입고 있고 억울하게 매를 맞았는데도 바로 앞에서 스스로를 당신의 종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가능한 미션을 주고 자신들을 때리는 최고 책임자한테 왜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순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게 바로 시스템에 길들여진 자들이 겪는 이른바 제도화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제도화요? 네, 이 기록원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떤 순진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밑에 있는 악독 감독들이 지시를 잘못 이행해서 생긴 일시적인 오류일 뿐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아, 그러니까 지혜롭고 합리적인 최고 경영자인 바로 왕한테 이걸 제대로 보고만 하면 왕이 오해를 풀고 정상적으로 시정해 줄 거다는 믿음이네요. 맞아요. 체제의 꼭대기에 있는 권력자는 선한데 중간에서 뭔가 왜곡이 생겼을 거라는 착각이죠. 자신들이 착취당하는 노예라는 본질적인 현실에 어떻게든 외면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래도 명색의 기록원이라는 관리직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체제 안에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착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바로의 대답이 완전 차갑죠. 네,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다. 당장 가서 일해라.
짚은 절대 안 줄 거고 벽돌 수량은 그대로 바쳐라. 와, 이 대답을 듣는 순간 기록원들은 그제야 권력의 진짜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네요.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최고 권력자의 의도대로 그들을 쥐어짜는 방향으로 정상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텍스트에 보면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죠. 자신들이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깨달았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화가 몸에 미친 줄 깨달았다. 가장 잔혹한 깨달음의 순간이죠. 억압적인 체제 안에서는 논리적인 타협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호소가 전혀 안 통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니까요. 자신들이 파트너나 관리자가 아니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 거군요. 완벽한 고립감이네요. 맞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호소할 것도 없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잔혹한 각성을 마친 기록원들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따라가 보죠. 절망에 빠져서 궁에서 걸어 나오는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은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고 정신적으로는 믿었던 세계관이 완전 붕괴됐어요. 그런데 궁을 빠져나오다가 딱 마주치죠. 네, 길에 서 있던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자신들에게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었던 장본인들이죠. 그러자 이 기록원들이 모세 일행한테 맹렬하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저주를 퍼붓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신하의 눈에 밉보이게 만들고 그들 손에 칼을 쥐어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 원한다. 이러면서요. 이 장면이 인간의 심리와 권력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화두를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고 짚을 빼앗은 진짜 가해자가 누굽니까? 명백하게 바로 왕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록원들은 방금 전까지 바로 앞에서는 엎드려서 당신의 종이라며 빌었으면서 정작 문을 열고 나와서는 자신들을 도우려 했던 내부 개혁과 모세에게 모든 저주를 쏟아냅니다. 분노의 방향이 왜 이렇게 왜곡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억압의 책임을 모세한테 전가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자기를 때린 사람한테 돌을 던져야 됐는데 왜 진짜 가해자 앞에서는 침묵하고 내부인한테 칼끝을 겨누는 걸까요? 이게 가장 뼈아픈 인간의 방어 기제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건 곧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바로한테 화를 내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아, 생존 본능이군요.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같은 동족이고 당장 무력을 쓸 수 없는 만만한 존재잖아요. 억압받는 자들이 연대해서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대신에 가장 안전한 타겟, 즉 내부의 조력자나 개혁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서로 물어뜯는 현상입니다. 와, 그걸 부르는 용어도 있지 않나요? 네, 수평적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억압적인 권력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교묘하게 유도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피지배층 내부의 분열과 혐오죠. 수평적 폭력. 진짜 소름 돋도록 현실적인 개념이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의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이런 패턴이 막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아주 흔하죠. 예를 들어서 모두를 위해 총대를 메고 회사에 막 부당한 처우 개선이나 임금 인상을 요구한 직원이 있다고 쳐보죠. 회사가 그걸 수용하는 대신에 괘씸죄를 적용해서 복지 혜택을 대폭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회사의 치졸한 보복을 비판해야 되는데 현실은 총대맨 직원을 메신저 단톡방 같은 데서 막 고립시키잖아요. 네가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조용히 다니던 우리까지 피해보게 만들었잖아. 이러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상황이랑 완벽하게 겹치네요.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선한 의도가 항상 즉각적인 해피엔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씁쓸한 진실이죠. 사실 변화를 시도할 때 일시적으로 상황은 훨씬 더 참혹해집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진짜 외롭겠네요.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는 기존 권력의 보복도 견뎌야 하고 자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동료들의 비난과 원망까지 고스란히 견뎌내야 하니까요. 끔찍한 이중고죠. 그 비난을 온몸으로 뒤집어 쓴 모세의 멘탈은 온전했을까요? 이어지는 텍스트를 보면 모세 역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돌아가서 거의 절규를 거거든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따져 묻죠. 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이후로 백성들이 더 심한 학대를 받고 있는데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깊은 절망감이 배어나오죠? 모세 역시 순진했던 겁니다. 자신이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정의로운 요구를 들고 가면 바로가 그 논리에 굴복하고 동화처럼 다 잘 풀릴 거라고 기대했겠죠.
하지만 현실의 권력은 절대 스스로 안 물러나잖아요. 네, 오히려 도전을 받으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고 더 가혹한 억압을 가합니다. 모세는 시스템을 깨부수는 과정이 얼마나 더러운 진흙탕 싸움인지를 이제 막 처음 체감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살펴본 이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에게 남기는 의미는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나 관계 속에서 굳어진 부조리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하셨다면 이 불편한 진실을 반드시 직면하셔야 합니다. 상황은 더 나아지기 전에 종종 훨씬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지적하는 순간 시스템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문제로 규정할 겁니다. 기득권은 특권을 순순히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네, 지프를 빼앗고 노동 강도를 늘리고 여러분을 일상적인 피로에 짓눌리게 만들어서 결국 내부에서 서로 원망하게 만들도록 교묘하게 설계할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기계를 고치는 일과 시스템을 바꾸는 일의 차이가 바로 이거네요. 시스템은 살아서 꿈틀거리고 방어하기 위해 치명적인 독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하지만 묵직한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깊게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억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쩌면 바로가 매일 규칙적으로 지급해주는 그 집에 의존해서 그 제한된 삶에 안주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비참하지만 어쨌든 짚은 주어지니까요. 네, 그 집이 자신들을 시스템에 묶어두는 목줄이라는 생각조차 잊은 채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하고 안락한 감옥에 대한 미련을 완전 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탈출을 갈망하게 만들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철석같이 의지했던 그 알량한 혜택, 그 짚을 완전히 빼앗기는 잔혹한 고통의 시간이 먼저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압제자가 베푸는 그 알량한 자비가 얼마나 기만적인 통제 수단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과정 말이죠. 그 혜택이 끊어지고 안주할 변명거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한 거짓말에서 깨어나 문을 부수고 나갈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안주하게 만드는 것, 부조리한 시스템에 순응하게 만들면서 자유를 통제하는 그 짚은 무엇인가요? 매달 꽂히는 안정적인 월급일 수도 있고 작은 직급표나 사회적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짚을 잃어버리는 절망의 순간이 어쩌면 진짜 나침반을 찾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의 집중 탐구가 여러분의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